안녕하십니까. 이번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기업 및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테트라 수출 현장 지원실 해외 진출 현장센터 양춘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미국 아이파 판결에 따른 대응 전략의 주제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5시부터 바로 옆 장소에서 현장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신청 기업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오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현장 방문하셔서 관련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연사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며 호명해드리는 연사분들께서는 자리에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베이커 맥켄지의 김은경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베이커 맥켄지의 서덕원 기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관세법인 김학현 관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첫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커 맥켄지의 김은경 변호사님, 미 아이파 소송 판결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전략의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은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베이커 맥켄지 로펌에서 지금 14년째 관세, 수출, 규제, 수입법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로 코트라 여러분들과 그리고 기업분들 만나뵙게 돼서 오늘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본론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제가 이 슬라이드를 작성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 후로 지금 며칠 상간 또 디벨롭먼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서 주말에 건너왔는데 그 간에도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 아이바 그 스프링 코트 판결에서 관점으로 봤던 점은 과연 아이파 관세 전부 다 해당 사항일 것인가? 왜냐하면 이 아이파 소송권을 건 플레인티프들은 낸 아이파 테러프가 굉장히 그 특정 테러프가 있었거든요. 혹은 그리고 미국 그 스프링 코트에서 아이파가 위헌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게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이렇게 한 개의 위법이라는 건가 아니면 아이파를 사용하는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건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근데 보셨다시피 굉장히 클리어하게 6대 3 오피니언으로 아이파를 기반으로 그 임플리멘트된 모든 관세는 다 위법이며 그리고 이제 이 미정부 이 행정부에서 어떻게 쓴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이파 자체로 관세를 책정할 수가 없다라는 큰 판결이 2월 20일 날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시점에서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라고 할지라도 다시 아이파를 들먹이면서 그럼 이렇게 관세를 써보면 어때? 이렇게 써보면 어때? 이제 그 길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이파라는 스태츄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관세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뭐 펜타닐도 있고, 차이나도 있고, 뭐 브라질도 있고. 근데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아이파를 토대로 난 관세면 이제 위법인 거죠. 그 스프링 코트 디시전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리펀드에 대해서는 아무 세부 사항이 없습니다. 판결을 내린 저스티스는 It's a mess. 완전 그냥 난장판이야까지만 얘기를 하고 바로 이제 lower court인 첫 번째 단계 코트인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로) 보내버렸어요. 이제 CIT 너희들이 이제 이 관세 리펀드 프로세스는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라라는 의견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자료 준비는 열심히 해서 했는데 이거 뭐 다 고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슬라이드는 이제 아이바를 기반으로 한 관세가 뭐가 있는지 한번 쓰시는데 레퍼런스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바로 위헌 결정이 나자마자 보셨다시피 그 당일날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럼 섹션 1, 2, 2라는 다른 툴을 기반으로 10%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입장을 발표를 했고
이 10% 관세는 벌써 적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같은 날, 또 미국 USTR하고 다른 에이전시에서도 뭐 아이파 없어도 섹션 232도 있고, 섹션 301도 있고, 다른 툴이 많으니 그것들을 맥시멈으로 쓰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관세도 더 빨리, 더 많게 적용할 것이며, 더 새로운 인베스티게이션을 할 수 있다. 우리 툴이 다 없어진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도 계속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바 관세를 토대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니고시에이션을 많이 했잖아요. 한국하고도 딜이 있고 EU하고도 딜이 있고.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아이파 관세 자체가 위헌이 된 이 상황에서 특히 대중국 협상 같은 경우 도대체 그동안 이루어진 협상은 지속이 될 것인가? 이 협상을 계속 할 수는 있는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도 협상을 한다면 아이파 테러프가 없는데 그럼 무슨 툴로 중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과 대응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데 바름 라인은 클리어한 앤서는 없습니다. 미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뭐 아이바 테러프가 있거나 말거나 우리 트레이드 니고시에이션은 풀 포스 하며 앞으로 우리가 그 미국의 foreign policy에 대해서 그 협상하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 툴이 있어야 그 중국을 그 압박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을 때릴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지금 잠깐 stopgap measure, 잠깐 temporary하게 쓰고 있는 게 section 122 관세이긴 한데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그 관세는 굉장히 그거는 일단 임시적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거고요. 아이바와는 다르게 트럼프가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authority는 아니다 보니 이런 불확실성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냥 저희가 그동안 이제 미국 정부에서 APEC 트레이드 니고시에이션 한 거를 정리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모든 딜이 unclear 한 거죠. 어떻게 될 것인지가. 자, 그럼 중요한 토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프링 코트 디시전 안에는 아무런 디테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CIT가 처음 포럼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그 가장 아래에 있는 폴트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베이직 컨셉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을 하실 때 신먼트가 폴트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거 클리어런스를 받아서 그 받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미국 관세청에서 모든 걸 이미 다 보고 통과를 시키고 우리가 원산지 그 customs value, HTS 코드를 낸 거를 동의했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뭐 워낙 트레이드 볼륨도 많고 오토매틱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단 피지컬리는 클리어런스가 돼도 그러면 CBP가 법적으로 30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하고 가끔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도 할 수 있고 그런 엔트리를 그 미국에서는 unliquidated entry라고 부르는데요. 아직 열려 있는 거죠. 아직 CBP 컨트롤 안에 있고 그리고 300일이 지나고 나서는 그 엔트리가 이제 Q 안에 들어갑니다. 14일 동안에 Q 안에 들어가는데 그 Q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고칠 수가 없어요. 인포럴리. 그리고 그 314일이 지나면 이제 liquidate가 된다고 합니다. The entry becomes liquidated. 이제 거기의 significance는 CBP 컨트롤이 더 이상 아니고 관세청 컨트롤이 아니고 일단 이 엔트리 자체는 finalize 된 걸로 보는 거예요. 왜 300일이냐? 이게 처음에 이제 미국 관세법이 바뀌고 이런 오토메이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옛날처럼 폴 오피셜이 항구에서 정말 온 선적된 거를 뭐 다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클리어런스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트레이드를 빨리빨리 보내기 위해서 통과는 시키되 그 대신 CBP한테 시간을 주는 거죠. 근데 또 무한대로 시간을 줄 수는 없으니까 300일을 주고 300일 안에 CBP가 혹시 체크를 못한 경우, 못할 수가 있잖아요. 워낙에 또 그 트레이드 발륨이 높다 보니까. 그러면 법으로
일부 그 force 하는 거예요. 거기부터는 CBP, no touch, 이제 liquidated status로 가는 겁니다. 그걸 정상일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럼 이제 엔트리가 처음에 shipment가 도착을 해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liquidated가 되는 상태에 왔다가 그 후로부터 하나 더 중요한 게 꼭 300일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가장 늦은 시간대인 거고 CBP가 그 이전에 뭐 리뷰를 했다거나 혹은 뭐 임포터리 질문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다거나 뭐 post summary correction PSC를 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리퀴데이션이 일찍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BP 재량으로 90일간은 리퀴데이션을 홀드를 할 수도 있어요. 자기네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홀드를 할 수도 있어서 좀 변동사항이 있기는 한데 대략적으로 300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트가 왜 중요하느냐? 기억하시다시피 이 아이파 관세가 처음 이제 때리기 시작한 게 작년 2월 초, 그 다음에 3월, 4월 쭉쭉쭉쭉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신 관세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1년 사이클이 끝나서 리퀴데이트에서 언리퀴데이트로 돌아가는 지금 터미널 엔트리들이 많아요. 그걸 이제 편의상 bucket 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Entries are unliquidated. 처음 300일 안에 있는 엔트리들. 그리고 엔트리가 리퀴데이션 되고 나서 그로부터 180일간 그거를 버켓 2라고 그냥 임의적으로 부를게요. 그게 중요한 게 180일 이내면 what's called protest라는 걸 열 수가 있어요. I protest your decision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동의하지 않을 때 관세청이 우리 엔트리를 이렇게 리퀴데이션 했는데 나는 그 디시전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내가 프로테스트 할 게 있다. 라는 걸 파일할 수 있는 기간이 리퀴데이션부터 180day입니다. 이 프로테스트는 소송이 아니고요. 이 프로테스트는 퍼블릭한 게 아니고 나 수입자와 CBP 우리 둘만의 administrative process예요. 그냥 행정적인 프로세스인 거죠. 그게 이제 second bucket 2라고 부르고요. 이제 엔트리가 벌써 이제 들어오고 리퀴데이트가 되고 이 180데이도 지난 거를 버켓 3라고 봅시다. 그럼 그 버켓 3에 있는 엔트리는 이제 프로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이 180day 데드라인이 거의 굉장히 뻔하고요. 가끔 익셉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180 days가 지나가면 프로테스트는 할 수가 없는 스테러스가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리펀드 프로세스를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엔트리가 라이프 사이클에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환급 절차가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엔트리가 어떤 사이클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는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고 조금 기다렸다가 어떻게 보는 게 좋으실 수도 있고 또 엔트리 데이트도 문제지만 이 엔트리 데이트에 그럼 얼마나 아이파 관세가 껴있는지도 또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리얼타임으로 어떻게 우리 수입 엔트리들이 리퀴데이트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베이직 컨셉도 중요한 게 미국에는 Importer of Record라는 컨셉이 있어요. IOR이라고 부르는데 수입 하실 때 내시는 페이퍼워크에 Importer of Record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그 고유 번호도 넣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입자 파티만이 IOR만이 어떤 식으로 관세 리펀드 프로세스가 되던 간에 관세를 받을 수 있는 건 그 친구인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제 가끔 주로 이제 또 한국 기업들을 제가 많이 하면서 많이 보는 패턴이기도 한데 미국 커스터머가 수입자가 아니고 한국 수출자가 IOR인 경우도 있고 혹은 우리가 IOR은 아닌데 contractually IOR은 미국 회사인데 계약상 한국 회사가 그 관세를 부담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힘든 점은 이렇거나 저렇거나 미국 연방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리펀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파티예요. IOR. 그래서 계약상으로 이제 물론 회사들 간에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뭐 다 디스커션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CBP 입장에서는 수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떠한 리펀드 프로세스가 나오든 리펀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큰 문제인 게 물론 이제 그 관세가 작년부터 굉장히 심하게 시작됐을 때 많이들 조언을 드렸죠. 이
관세 계약상의 비용 귀속 조항 같은 거를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특히 이 아이파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그닥 강하지 않다는 건 처음부터 조명이 됐던 이거든요. 근데 또 이제 실물을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 그 말이 맞지만 또 그 정말 계약을 진행을 하시면서 이런 조항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는 지금 또 1, 2, 2 나왔고 뭐 섹션 2, 3, 2도 내시는 분들 계시고 3도 내시는 분들 계신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계약상의 컨트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앞으로라도 하시는 걸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버켓 1 and 2 and 3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조금 더 그 변화가 있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unliquidated entity, 버켓 1 엔트리가 있다고 하신다면 원 옵션은 post summary correction PSC를 하시는 게 옵션이긴 합니다. PSC가 뭐냐면 메커니컬리 보시면 다시 엔트리를 하시는 거예요. replacement 엔트리 같은 거를 거의 하는 거고, 원래 엔트리는 캔슬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새로 엔트리를 하면서 아이파 캐릭터가 왔던 그 99, 챕터 99을 빼고, 새로 엔트리를 해서 CP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버켓 원 엔트리인 경우 그리고 이 리펀 프로세스가 이 적립이 책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솔직히 엔트리가 버켓 원인 경우 CBP 쪽에서 돈을 환급할 수 있는 방법은 메케니컬리 뭐 행정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PSC가 가장 쉽고 말이 되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3월 11일이잖아요, 오늘이. 2월 20일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PSC를 고객사들이 많이들 시도를 하시고, 근데 이제 듣는 피드백이 CBP가 리젝트를 좀 와이들리 한다고 들었고, 그리고 또 이 브로커들도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브로커가 많다고 저희도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브로커들은 원래는 뭐 굉장히 금액이 낮았었는데 뭐 달러 per entry 이랬던 거를 뭐 200불, 뭐 몇백 불 받는 브로커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지금 as of today는 오늘 뭐 내일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오늘에서는 버킷 원의 엔트리가 있다고 하셔도 이렇게 전면적으로 PSC를 다 거시는 게 과연 소용이 있는가 싶긴 합니다. 뭐 일단 비싸고 안 될 가능성이 많고 일단 버킷 원은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어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게 지금 커렌트 스테러스고요. 그럼 또 질문들을 하세요, 목사분들이. 혹시 이 PSC를 안 하면 나중에 프로테스트를 못 하거나 소송을 못 하거나 하는 게 아니냐. 지금 PSC를 안 하면서 내가 잃는 게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를 보시는데 없습니다. PSC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거고 하셨다가 또 하셔도 되고 뭐 한번 코렉션을 했다가 뭐가 잘못돼서 또 코렉션을 하셔도 되고 물론 여러 번 하고 그러시면 안 좋죠. 뭐 복잡해지고 실수가 많아 보이면 CBP도 이제 뭐 전수조사 들어오고 이럴 수 있으니까 가볍게 보실 문제는 아니지만 이 나의 그 관세 환급 권리가 없어진다거나 혹은 나중에 소송이나 프로테스트를 할 때 꼭 필요한 과정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세컨 버켓.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퀴데이트 됐는데 180데이 안에 있는 요 엔트리들. 이게 가장 많으세요. 그쵸?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가장 많으신데 요 버켓은 작년 12월 달에는 폴업 인터내셔널 트레이드가 말씀드렸던 CIT 가장 아래에 있는 폴트에서 이 엔트리는 프로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디시전이 나왔어요. 왜냐? 프로테스트를 하려면 CBP가 어떠한 디시전을 하고 그리고 그 디시전이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프로테스트를 해야 되는 건데 이 그 로얼 코트의 입장이 뭐였냐면 이 아이파 관세를 그냥 처리한 거지 CBP가 ministerially 처리를 한 거지 CBP가 이게 뭐 위법인지 위법이 아닌지 자기네들이 결정하고 오파인한 게 아니다. 그리고 맞는 말이죠. CBP가 뭐 관세가 러프한지 언러프한지 결정할 수 있는 에이전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시전이 12월 달에 나왔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2월 20날에
이제 이 스프링 코트 디시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거는 12월 달 얘기고 지금은 이미 highest court in the US 가장 높은 코트에서 위법이라고 했는데 그 후에 CBP가 liquidate 한 엔트리는 그럼 프로테스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들의 디시전이 잘못됐으니까. 일리는 있습니다. 물론 스프링 코트 디시전이 나오기 전에는 위법인지 아닌지가 명확했으나 지금은 명확해졌고요. 그리고 또 더 디테일하게 가면 뭐 또 이 디시전이 파이널라이즈 하려면 며칠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게 있는데 그건 조금 일단 버려두고요. 그러면 이 후자 쪽이 맞다면 이 세컨 버켓 엔트리는 프로테스트를 하시는 게 옵션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소송보다 훨씬 부담이 적고요. 비용도 더 적게 들 수 있고 또 베네핏은 프로테스트를 하시는 순간 클락이 딱 스탑이 되는 거예요. 180일 지나면 제가 프로세스를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버켓 2 엔트리를 프로테스트를 하면 일단 그 시간 공유가 수요가 되는 것이 스탑을 하고 지금 법원에서 해결되고 있는 pending court litigation으로 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그 환급받을 금액이 크시다면 그리고 또 이제 liquidate 되고 180 이후에 이제 버켓 3로 넘어가는 건데 이 버켓 3로 넘어갈 엔트리가 또 굉장히 또 큰 게 있으시다면, 관세액이 큰 게 있으시다면, 프로테스트도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고려를 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도 PSC보다는 살짝 더 복잡한 것이 PSC는 제가 하든 안 하든 나중에 소송을 하고 프로테스트 하는데 전혀 임팩트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프로테스트는 세컨 버켓에서 프로테스트를 하시면 그리고 만약에 그 프로테스트가 디나이 된다고 하면 소송할 수 있는 길이 바뀌어요. 지금 미국에서 소송을 막 하고 있는 거는 그 1518I라는 그 스태츄 안에 있는 그 프로비전 I라는 그 섹션에 의거해서 소송들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프로테스트를 하셨다가 디나이가 되시면 그 소송은 못 하시고 11518A라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복잡하죠? A랑 I랑 다른 점은 A는 원래 이런 관세나 CBP 문제가 있을 때 수입사가 그 콜 오브 인터내셔널 갈 수 있는 가장 정도의 길이에요. 가장 가기도 쉽고 많이들 가시는 길이 A고 I가 이제 residual이라고 A, B, C, D 다 안 될 때 갈 수 있는 길이 I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소송이 I로 많이 걸려있는 이유가 이제 버켓 3가 거기가 많은데 그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lower court,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서 프로테스트도 안 된다고 하고 PSC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I로들 많이 파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들 다 하는 I는 못하고 나는 A로 가야만 할 수밖에 없을 상황도 있기 때문에 프로테스트는 그런 리스크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테스트를 만약에 하시면 거의 100% CBP에서 그냥 서스펜드를 할 거예요. 액티브 리티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걸 CBP가 뭐 yay or nay하게 뭐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서스펜드가 되실 거고 또 만약에라도 뭐 이제 뭐 45일 안에 환급 절차가 뭐 나온다고 막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이거랑 좀 뭐 맞물려서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uncertainty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좀 갈리는 길이 많고 고객사가 원하시는 기업이 원하시는 정확한 리스크 톨러런스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다르실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바람 라인은 리퀴데이트에서 180일에서 그 버켓 3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엔트리들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그게 금액이 크다면 그런데 소송은 좀 부담스럽다 하시다면 프로테스트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리펀 라이트를 지금 그래도 프리저브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시간도 그 180day 클락도 멈출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 버켓 3가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체크했을 때 거의 3천 건이 넘은 것 같은데 집단적으로 소송을 지금 다들 제기를 많이들 했어요. 저희 고객사분들도 하신 분들 계시고 네, 이분들은 왜 그러면 소송을 하는 거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버켓 1도 2도 아주 정확한 리펀드 패스가 없습니다. 그쵸? 아직 정부에서 정확한 길을 주지를 않았고
또 스프링 코트 디시전은 2월 20일 날 나왔지만 그 전에도 이제 큰 엔트리가 리퀴데이션이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12월에 커스코가 굉장히 대기업이잖아요. 커스코가 미국에서 수입 볼륨으로 보면 거의 뭐 항상 탑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거기서도 이 소송을 한 이유가 이렇게 엔트리들은 계속 리퀴데이트 되고 더 이상 이 180데이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는데 아무 리펀드를 받을 그 방법이 없으니까 소송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약간 보험처럼 인케이스 걸어둔 게 이제 1581I 소송입니다. 요거는 장점은 이 버켓 1, 2, 3를 다 포함하실 수가 있어요. 뭐 리퀴데이션 데이트 상관없이 다 하실 수 있고 수입자 그리고 계열사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한 소송장만 내셔도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용이하죠. 그런데 이제 다운사이드는 말씀드렸다시피 퍼블릭하고요. 그리고 이게 미국 정부를 고소하는 소송을 거는 거는 솔직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니기는 한데, 왜냐면 소장을 읽어보시면 미국 정부 너희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아이파 테러프가 위헌이니 나는 데미지를 받았고 그러니까 나한테 환급을 좀 부탁한다라는 내용이지만 미국에서 현재 굉장히 네게티브 미디어 캠페인을 많이 하죠. 트럼프가 페덱스가 지지난주 월요일 정도에 파일을 했는데 막 페덱스 공격하고 또 워싱턴 DC에는 이 파일한 사람들 리스트업해서 어떤 식으로든 뭐 보복을 할 거다 이런 루머도 많이 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이제 한국에 계신 기업분들 입장에서도 좀 체감상 소송을 진행한다. 그것도 또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안 좋은 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다시 또 요약을 해드리자면, 근데 제가 쭉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럼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지금 as of today, 미 정부에서 인정한 방법은 filing suit밖에 없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1581I로 소송을 거는 거 외에는 아직 미국 정부에서 딱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하라는 얘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유는 지금 이 슬라이드 만들고 나서도 디벨롭먼트가 많았는데요. 3월 4일에 또 이제 로어 코트가 아직 이 소송이 또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거미줄처럼 엮여서 여러 개 소송이 또 많이 있어요. 미국이 또 크고 여러 가지 그 법률 시스템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서 좀 중구난방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lower court 아까 말씀드렸던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서 Atmos Filtration Case라는 케이스도 비슷한 소송이었는데 거기서 말을 하기를 버켓 1하고 2는 CBP 너 빨리 환급 조치를 해라. 도대체 딜레이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걸 상급을 더 이상 딜레이할 필요가 없다라는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3월 6일에는 그 내린 오더 자체를 그 판사가 본인이 서스펜드를 했어요. 왜 서스펜드를 했느냐? CBP에서 시간을 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동안 이 환급을 하기 위해서 비하인드 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 이게 자동 환급은 정말 정말 힘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이런 플랜이 있고 자동 환급도 가능하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우리한테 좀 시간을 달고 그만 좀 재촉해 달라. 그게 3월 6일이에요. 그러면서 CBP가 던진 날짜가 45일입니다. 45일 정도 걸릴 수 있고 maybe longer.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줘. 그게 이제 오늘일 건데요. 자, 다시 이 카트로 돌아가 보시면 45일 안에 짜잔 프로세스가 나오면 좋죠. 그쵸, 좋죠. 그리고 CBP 플랜만 봤을 때는 수입자 입장에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뭐 우리가 어떤 엔트리에 얼마나 아이파 테라피를 냈는지 그 정도만 뭐 제출하고 그리고 또 일렉트로닉 리펀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가입하시면 되는 건데 그거 가입하고 하면 뭐 되게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말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는 그러면 정말 45일 안에 CBP가 짜잔 이 프로그램을 런칭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버켓 1 and 2를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최소한만 일을 하셔도 버켓 1 and 2를 환급을 받으시고 버켓 3는 어차피 많이 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버리든가 아니면 금액이 크시면 뭐 소송을 생각을 해보시던가 그러면 되는데 이게 45일 안에 가능할 가능성이 있는가가 그게 관건이죠. 그리고 또 그새 또 이제 CBP가 그렇게 입장을 표명을 하고 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챌린지는 아직 포멀 챌린지를 걸지는 않았어요. 그게 좀 서프라이징한데 저희는 이 우러 나오자마자 바로 스테이가 프로즌 시키는 거죠. 멈추고 우리가 뭐 다시 뭐 어필을 하고 하겠다라고 분명히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말이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 저희가 뭐 포춘 텔링은 당연히 못하지만 트럼프 그를 행정부랑 트럼프 비즈니스 스타일을 잘 아시는 분이면 아마 아실 텐데 이분이 그 상대편이 정말 지쳐서 하늘 뜰 때까지 소송, dispute, challenge 이거 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으로 돈도 버신 분이고 자기 약간 그 대외적인 political 스타일도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개인적인 스타일을 봤을 때 이 정철에서 DOJ가 미국 그 행정부를 그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그 DOJ가 그쪽 국가의 변호사인 거죠. 이걸 기법할까요? 가만 놔둘까? 그런 그 uncertainty가 있기 때문에 물론 45일 되면 좋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아직도 그 고객사들한테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조언을 드리는 건 특히나 버켓 2에서 3가 있고 이런 거면 손 놓고 있다가는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사실. 그러니, 물론 리스크 테이킹 레벨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손 놓고 기다리고 있을 경우,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환급이 굉장히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질문 받는 기회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쭉 진행을 하나요? 질문 받아도 돼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이제 다른 리걸 어토리티가 궁금하신 게 많이 있으셨어요. 이제 1, 2, 2가 뭔지, 3, 1이 뭔지 잠깐만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요 분야잖아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기업 입장에서 어깨 원투쓰리가 다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저희가 해야 될 가장 합리적인 행동은 뭐 어깨 원은 뭐 걱정 안 하겠지만 프로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 머릿속에 결론이 지어지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될지 아니면 아까 그 1581 A나 I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될지 그런 게 조금 중요한 것 네. 제가 선뜻 yes, no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힘든 이유가 정말 인포 프로파일에 관해서 너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시를 드릴게요. 이런 회사라면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버켓 1 있기는 있는데 지금 브로커한테 물어보니까 비용도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고 하고 우리 이 다른 이제 인더스트리 친구들이 있으시잖아요. 다른 이렇게 동향을 살펴보니 다들 PSC 다 리젝트 됐다고 하고 괜히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버켓 3에 뭐 한두 건 정도의 엔트리가 있기는 한데 뭐 그렇게 큰 금액 아니고 이거 못 받는다고 해서 뭐 그 회사 내부적으로 크게 될 문제는 아닌 경우. 그런데 이 그 버켓에서 3로 갈 렌트리가 적지 않게 있고 그리고 소송은 좀 부담스럽다. 그러시면 프로세스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런 고객사분들은 프로세스를 진행을 지금 고려를 다들 하고 계세요, 많이. 그러면 왜 안 하는가? 그러면 뭐 하면 되지 왜 안 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세스를 지금 하시면 일단은 서스펜드 될 거예요. CBP 입장에서는 지금 펜딩 리티게이션이 있는데 이 프로세스를 yay or nay 이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스펜드를 해놓을 거고 프로테스트는 법률상 CBP가 2년간 리뷰를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많죠. 그리고 2년이 지나고도 자기 재량으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자동 환급 시스템이 정말 빨리 왔단 말이에요. 한 45일 마크에 딱 자동 환급 시스템이 됐는데 CBP가
근데 너희들 프로테스트한 거는 이미 네가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으니까 그거는 프로세스의 orderly process로 하고 이 나머지 아닌 아이들 정말 버켓 1, 2에 있는 것들만 우리가 자동 환급으로 해줄게 라고 했을 경우 그러면 이 돈을 언젠가는 받으시겠지만 타임라인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캐시플로우 입장에서. 근데 또 다시 한번 또 마지막으로 또 3 힘든 게 요 리스크 calculation을 하시려면 그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45일 안에 이게 얼마나 시스템이 될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아무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크 calculation이 그 회사마다 다르시고 제가 이렇게 체감했을 때는 가장 먼저 질문을 하시는 게 일단 소송을 할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jurisdiction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기업으로서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미국 정부 vs US라고 있는 소송장을 내는 게 우리가 가능한가 하고 싶은가 아닌가 그거를 가장 먼저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소송은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는 힘들다. 한데 환급하는 라이트를 우리 환급을 그래도 할 수 있는 권리를 preserve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그때는 프로세스를 안 하는 게 이상하죠. 네. 네. 흥미로운 질문 같은데 소송하게 되면 주고받고 하면 얼마 정도 돼야 결론이 납니까? 몇 년 정도 합니까? 소송을 주신 질문을 소송을 하면 얼마 후에 결론이 납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것도 타임라인이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 administrative process가 계속 질질질 끌릴 한다면 아마 소송이 가장 빠를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스프링 코트 디시전도 그렇고 이 코트 안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저도 리티게이터는 아니어서 저도 소송 전문가는 아니어서 소송하는 파트너분하고 같이 일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스프링 코트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전례가 없다. 그리고 지금 스프링 코트에서 CIT로 가고 CIT에서 지금 명령 나오고 이런 것도 밤밤밤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왜 빨리 움직이느냐 코트가 너무 지금 금액이 크잖아요. 무슨 180 빌리언 달러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소송을 한 리티겐트도 지금 3천 회사가 넘어가고 있고 이런 political pressure이 있어서 그 CBP 그 메커니즘만 제외하면 아마 소송이 가장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데는 가장 빠를 겁니다. 질문은 그럼 여기까지만 받는다고 하셔서 이건 굉장히 짧게요. 이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이바 말고 그러면 어떠한 다른 어소리티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그 레퍼런스 자료로 그냥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요 차트. 섹션 232하고 섹션 301이 지금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던 어토리티잖아요. 301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 나라가 공정거래를 안 하는 것 같다. 이 나라가 자국의 서브시디도 너무 많이 주고 IP도 너무 많이 훔쳐가고 페어 플레이를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의심이 있을 때 그 스태츄 안에 인베스티게이션을 할 수 있는 어토리티가 있어요. 그러면 커머스나 USTR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조사를 해서 그리고 그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프레지던트가 그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체계입니다. 아이바랑은 너무너무 다른 것이 이건 스태츄토리 어토리티가 굉장히 명확한 편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그 1기 때 많이 썼죠. 그 대중국으로 301 많이 했고, 그때 발생했던 301 관세가 지금도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거의. 롤백을 바이든이 한다, 안 한다, 바이든은 다를 거다 했지만 사실 보면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그 301, 지금 그게 301이고, 섹션 232는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을 수입을 해왔더니 우리 국가 안보에 너무 치명적이다. 이런 경우 그 harm을 스터디를 해서 Commerce Department에 나와서 그 harm을 스터디를 해서 그 harm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관세를 어떤 품목을 얼마를 때리면 우리가 국가 안보 문제가 좀 해결이 되겠다라는 그런 legal authority인데
그래서 이제 철강, 알루미늄, 구리 이런 게 여기 많이 걸려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 철강 이런 걸 너무 외국 소스에 디펜던트한 게 미국 국가 안보에 좋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 차트 잠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아는 거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있고 섹션 301 차이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좀 자잘구레하게 있는데 그거 외에도 엄청나게 아직도 많아요. in the pipeline. 진행되고 있는 인베스티게이션도 많고, 앞으로 진행될 인베스티게이션도 많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1달락은 끝났지만, 아이파 관세가 위헌이 되면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은 뭐, 아직도 비기닝이지 않은가, 아주 fully ongoing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세 관련 계약 조항 같은 거, 한 번 더 꼼꼼하게 보시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섹션 1 to 2 이번에 지금 발효된 거죠. 이거도 벌써 소송이 걸렸어요. 이것도 벌써 소송이 걸렸고 그러면 이게 또 뭐 위헌이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또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국제 수지 미국 입장에서 미국에서 외화 유출이 너무 심하다고 봤을 경우 그 함을 줄이고자 관세를 때리는 그런 어토리티인데 트럼프가 뭐 아무 인베스티게이션이나 이런 거 없이 이거에서 10%를 지금 관세를 때렸죠. 근데 요거의 키는 적인 거고 이거를 익스텐드를 하려면 이제 컨그레스에서 어프로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11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그 중간 선거거든요. 지금 분위기에서 이게 익스텐션 되는 건 거의 뭐 힘들지 않은가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또, 그럼 연기하지 않고 150일 지나고 또 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이 이렇게 이거 연구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트럼프 선정부가 조금 미쳤어도 그렇게까지는 못 갈 것 같다. 이거 너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거는 임시로 있을 거고 벌써 소송이 들어가 있고 또 위헌이네 아니네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엔드골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보셨던 섹션 232, 301 같은 경우에는 리걸 베이스는 탄탄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딱 품목 나라 잡아서 공략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프리사이스한 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요. 네, 회계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베이컨 맥킨지 서덕원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베이컨 맥킨지 트레이드 팀은 2024년 9월에 이제 서울 사무실을 개소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 71개 오피스하고 전 세계 40개국이 흩어진 저희 베이커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나 이 미국 아이파 내지는 관세 이슈 관련해서는 지금 김경 변호사님 시카고에서 오셨는데 같이 또 계속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파 지금 대법원 판례 내지는 절차 관련해서 그러면은 이 판결 내지는 환급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간이 한 몇 분 정도 제가 있죠. 예. 시간 내에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예. 일단, 그, 말씀드린 이미 김은경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뭐, 간단하게 이제 한글로 좀 정리를 해놨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통관 후 314일이라는 리퀴데이션이라는 신고 단위 정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CBP는 정산 후에도 90일 내 직권으로 자기네 릴리퀴데이션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입자는 180일 내에 프로테스트 제출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환급 절차에서는 예를 들어서 unliquidated entry 같은 경우는 PSC를 통해서 사후 정정을 할 수 있고, 정산일로부터 180일 내에는 프로테스트를 제출한다든지 또 거절하면은 CIT에 아까 말씀드린 뭐 소송 중에서도 여러 가지 소송 중에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경과하면 또 다른 이제 1581I 소송을 또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CIT에서는 어쨌건 이 지금
나와 있는 아까 그 김은경 변호사님이 버킷 1, 2, 3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버킷 1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동 환급을 해줘야 된다고 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버킷 2 같은 경우도 이제 180 이내라 그러면 환급을 해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대신 이제 버킷 3에 대해서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불확실하다는 부분이었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소송만이 이제 어떤 유일한 구제 수단이다. 이렇게 지금 명령에서는 그 법원 명령에서는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이제 법원이 그 법원 명령 자체에 대해서 그이 기존의 명령을 서스펜드 하면서 동시에 이제 CBP 헤드인 그 브랜든 로드가 디클러레이션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이 자동 환급이라는 것 자체를 45일을 시간을 달라고 했었던 이유가 재밌는 게 이제 이런 그 영문 문서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이게 아이파 대상 엔트리가 5,317만 건이나 되고 이제 징수액이 1,660억 달러나 되고 이게 기존에 이제 자기네들 어떤 자동 시스템 가지고는 즉시 환급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환급하고 또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하는데 400시간이 넘게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거 전자 등록하지 않은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여전히 페이퍼로 진행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따라서 우리한테 좀 시간을 달라. 그게 이제 45일 시간을 달라는 거고 그게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호플리하게 4월 말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5일이 과연 이게 지켜질 수 있을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미 말씀드린 부분인데 뒤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IOR에다가 이제 환급을 해주는 문제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자와 법적인 부담자 이런 차이가 이제 이게 또 이제 제가 이제 세법적인 측면을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이제 차이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내가 진짜 부담한 사람이 결국에는 환급을 받더라도 환급까지도 안전하게 실질 부담자가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거고 이미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약상의 어떤 이 실질 비용을 누가 부담했느냐 이 관세를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항들이 되게 필요하고 특히나 그 특수관계 거래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 설계를 했을 가능성이 많고 또 특히나 제3자랑 거래 같은 경우는 이게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또 계약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이나 이런 부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 계속 저희가 저희 나올 때부터 이런 제도들이 있을 때부터 이런 부분이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좀 고민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전히 이 이슈가 이제 환급 이슈가 나오게 되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챙겨야 되는 환급을 받더라도 챙기고 그 돈을 미국에서 받더라도 실제 부담자가 한국이었다고 하면은 그 돈을 안전하게 한국까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최종적인 절차를 안전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신경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사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섹션 232하고 351은 여전히 이제 유효한 관세이기 때문에 이제 상품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 관련해서 이 관세는 환급을 받았는데 관세를 환급받는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미국 연방세나 미국 주세 측면에서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지 우선적으로는 결국에는 우리가 관세를 추가적으로 아이파 관세를 부담했을 때는 대부분 이게 비용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 법인세 측면에서는 이미 그 세금을 줄여준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아예 결손이 났던 회사 같은 경우는 애당초 비용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세무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을 거고요. 비슷한 이제 그 IRS의 어떤 예류가 있었는데요. 이게 2004년도에 반덤핑 관세가 이제 부과됐었고 환급이 됐던 그런 사례인데 IRS 입장에서는 어쨌건 이 환급이 그 발생한 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전부 다 그로스 인컴으로 봐서 그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이었고요. 다만 이제 또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관세를
부담을 하고 관세가 환급이 된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 인벤토리로 남아있는 최종 구매자한테 팔리지 않은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실제 가격들을 어떻게 조정해 줄 거냐 이런 이슈들도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나 이런 비용들, 이 지금 환급 관련해서는 어떤 회사들은 실제 비용을 부담을 하시고 법률 비용들이나 각종 컨설팅 비용들을 부담하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비용 처리할지 일반적으로는 해당 미국 법인의 비용으로 이런 비용들이 집행이 됐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는 없이 비용 처리가 될 것 같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뭐 자회사든 모회사든 특수관계자 같은 경우는 이게 부담 주체가 또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장부상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말 재고가 남아 있다면 환급으로 인해서 줄어든 관세만큼은 당연히 가격 조정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세적인 측면에서 보면 스테이트 텍스에서도 일부 판매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금 관세 환급이 되는 게 주세를 갖다가 마찬가지로 환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또 각 스테이트마다 그 차이가 환급 절차나 환급 관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같이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환급을 받게 되면 이자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자에 대해서도 이제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방세하고 주세 쪽 이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 이전 가격 내지는 어떤 공급망의 어떤 이익 재배분 이런 측면에서 조금 코멘트 드리고 싶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결과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아까 DDP 조건의 어떤 수출이었다고 하면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현재 미국 법인에서 IOR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뭐 어떤 또 다른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환급이 거액의 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미국 법인의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건데 근데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은 본사 쪽에서 진 거기 때문에 이 돈이 아까 말씀드린 명확한 계약 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세 당국이나 관세 당국의 확인을 받고 이 돈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송금되는 절차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이게 단순히 이 비용이 그냥 어떤 명확한 근거 없이 물론 당연히 납세자들 입장에서 이건 아이파 환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본사에 보내는 거다 하지만 그러면 그게 본사에서 부담한다는 요건이 어디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의제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뭐 계약서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면 돈이 나가는 데 문제가 있고 나중에 이제 세무조사를 미국 현지 법인에서 받을 때 돈이 그냥 나갔는데 이게 나는 이제 알파 환급에 대한 송금이라고 본사 송금이라고 하지만 이게 명확하게 근거가 백업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거는 근거 없는 배당이다 해가지고 배당소득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고 실제 외환 송금 측면 내지는 나중에 지금은 뭐 럼썸으로 돈이 이제 가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좀 더 복잡하게 더 플래닝을 하셨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 공급 단가를 인하함으로써 어떤 부담을 좀 안 나게 이렇게 부담하셨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해결하는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가격의 일정 부분 메커니즘을 조정하면서 가는 부분은 나중에는 또 CBP 입장에서 관세 조사를 받게 되면 이 수입 가격이 또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까? 돈이 들어왔다고 그냥 빨리 돈 보내야 돼. 어떻게든 이 부담 주체를 빨리 찾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준비가 돼 있고 어떤 사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돈을 제대로 실질 부담자한테 보내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여기 이전 가격을 본격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서의 이전 가격 담당자들 내지는 미국의 담당자들과 같이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결국에는 모든 조사나 어떤 감사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제일 먼저 검토되는 부분들은 계약서나 내지는 어떤 증빙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고 제때 소명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는 과세 당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 여담입니다만 이 트럼프 아이파 관세가 부과될 때 사실 이게 얼마나 유지가 되겠느냐. 근데 사실 아무도 예측을 못했죠, 정확하게는. 그렇기 때문에 뭐 발빠른 기업들은 아예 이전 가격 구조 자체를 바꿔가지고 아예 미국이 계속 이렇게 아이파 관세든 그 고율의 관세를 때릴 거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놓으신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시 또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스타디 해놓고 플래닝 해놨던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그 꼬여 있는 실타래를 다시 좀 풀어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APA라고 여기 써놓은 거는 APA는 한국하고 미국의 이제 사전에 이전 가격에 대해서 그 법인세 측면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놓은 이런 체결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APA라고 그러면 통상 뭐 미국 자회사랑 거래를 하는데 한국 본사랑 미국 자회사 판매법인이랑 거래를 하는데 뭐 미국 판매법인이 이익률이 뭐 예를 들어서 5% 10% 정도를 유지하겠다.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체결을 해놨는데 갑자기 지금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걸 준수하려고 기업들이 그 여러 가지 가격 컨트롤링을 통해서 그 범위 안에 들어놓게 해놨는데 갑자기 이번에 거액의 취소가 이루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그 수익에 들어가고 영업이익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익률이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럼으로써 과세당국하고 당초 약속했던 그런 이익률을 정확하게 타겟팅하지 못하는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뭐 기업의 이전 가격 부서팀들은 잘 아시겠지만 각 과세 당국, 한국이면 한국, 미국이면 미국 그 APA 담당자들과 함께 이런 지금 이런 변경 때문에 우리 같은 기업은 직격탄을 맞아서 이 이익률이 변동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일어난 이익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그 당장의 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이익 쪽이 아닌 영업외 쪽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관리하겠다든지 아니면 그 남아있는 돈은 원래 그 DDP 조건상으로는 본사에서 부담해야 될 거니까 이 돈은 아예 본사에서 보내버려서 미국 장부에는 영향을 안 미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사전적인 협의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도 잊지 말고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이런 지금 그 돈이 실제로 부담했던 그러니까 환급이 일어나고 환급을 애당초 그 비용을 부담했던 쪽으로 잘 옮겨주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럼섬으로 해서 한 번에 조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정교한 어떤 가격 플래닝을 통해서 가격 조정을 통해서 했던 그 두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돈이 옮겨가면서도 그다음에 가격 구조가 바뀌면서도 관세청이나 국세청에 문제를 삼을 수 없게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고 특히나 뭐 지금 CBP 쪽을 보고 있겠지만 국세청 같은 경우는 저희 IRS하고 또 NTS도 또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NTS 입장에서는 어쨌건 이 이전 가격이라는 걸 굳이 들어가자면은 또 그 이익이 실제로 뭐 미국 자회사가 사실 비용을 실제 부담해서 그쪽에 거액의 환급이 나왔는데 갑자기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법인의 갑자기 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다 그러면은 국세청에는 또 눈에 불을 켜서 보게 되거든요. 왜 미국에 저렇게 이익을 많이 떨어느냐 이런 또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관세 관련해서 결국에는 모든 게 이제 그 품목이 결정되고 그 그 품목에 대한 어떤 그 관세율이 다 적용돼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게 뭐 중국산이냐 뭐 미국산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원산지 이슈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장에 지금 세율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애당초 관세라는 측면에서 관세의 어떤 기본적인 메커니즘으로 들어가서 세율뿐만이 아니라 이 세율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관세 가격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관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해 놨고요. 뭐 이 부분은 그냥 자료들 보시면은 그 이해하시기 쉽게 편하게 정리해 놨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그 절차들을 취하고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품의 원산지를 좀 바꿀 수 있는 부분들, 주 원산지를 좀 바꾼다든지 이제 가격을 아예 합리화시켜서 커스텀스 밸류에이션 자체를 갖다가 좀 우리가 좀 지나치게 미국 들어가는 부분들에서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방법,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는 그 저기 뭐 특수관계 거래라고 하면은 이전 가격상에 서로 계약서를 갖다가 이렇게 조정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좀 특이하게 홀세일 룰이라고 해가지고 그 중간에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미들맨을 통해 가지고 그 미국에 들어가는 경우에 저 매뉴팩처러에서 중간에 프린시펄이 그 샀던 그 가격을 저 미국에 들어갈 땐 150이 수입 가격일 것 같은데 관세 목적으로 100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들 중에는 이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활용하셨던 기업들도 있어서 이것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기존에 특히나 그 특권자들 거래 계약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플래닝을 못 하고서 계약서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그냥 우리가 이전 그 커스텀즈 밸류상에 어떤 부분들이 그 추가될 수 있고 빠질 수가 있는지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 일반법이라고 해서 신고는 하지만 그 적극적으로 뭐 사방법 내지는 오방법을 통해 가지고 한번 그 신고 방법을 바꿔보는 방법도 고민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크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홀세일 룰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격 합리화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품의 관세 분류 재검토, 그 다음에 제품 분리, 그 다음에 무역제도 등을 활용해서 여기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이런 종합적인 관세 절감 전략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건 지금 그 짧은 시간 내에 너무나 많은 그 기업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는 이런 그 부분인데, 참 그 저도 이제 여러 자문을 해보면서 참 이렇게 그 역동적으로 뭔가 제도들 때문에 기업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거를 처음 맞닥뜨리고요. 아무쪼록 그 이런 제도들을 많이 있다는 것 좀 활용하셔가지고 한번 나중에 그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추가적인 자문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관세법인 김학현 관세사님, 미 CBP 1월 신청 절차 및 검증 대응 전략 주제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한관세법인의 김학현 관세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CBP 쪽에서 룰링을 신청해가지고 일정한 요건에 대한 확인을 받는 사전심사 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CBP에서 우리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문의가 들어오는 사후 검증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네. 먼저 이제 사전심사 제도 절차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가지고 요즘에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2026년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수출입하는 물품들이 다양화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들도 많아지고 있고, 과거에는 없었던 물질로 만들어낸 물품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표적인 예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실내에서 뭐 커피 같은 것들 서빙하고 있는 서빙용 로봇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외에서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배달하는 이런 로봇들도 요즘에 최근에 개발되어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물품들에 대해 가지고 HS 코드를 지정하려고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품들에 대해 가지고 세계 관세 기구에서는 이 물품들이 물품을 운송하는 기계다라고 해서 8428로
HS 코드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반면에 똑같은 물품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기계라고 정확히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8479라는 기타 기계로 분류를 했고요. 또 실외용 배달 로봇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밖에서 배달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화물 자동차 아니야? 그래서 화물 자동차로도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HS 코드를 분류하는 것이 좀 어려워지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많이 보셨던 사진들일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이제 발표하고 있는 사진이죠. 이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미국으로 나갔던 물품들의 HS 코드 분류가 조금 달랐다고 하더라도 관세율이 한 2.4%에서 많으면 한 6% 정도, 그 정도 내에서 관세가 작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낮아도 10%, 높으면은 50%, 뭐 200%까지 관세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품목 분류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 리스크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류가 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그 오류가 났을 때 피해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관 정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드밴스 룰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드밴스 룰링이 어떤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룰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가지고 품목 분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품목 분류뿐만이 아니라 물품의 원산지라든지 과세 가격 등 세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유권 해석이라는 것은 이 해석을 받은 대로 우리의 통관이 적용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전 심사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이 사전 심사를 미국의 기관에 신고하는 거지만 미국에 있는 수입자만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 수출자들도 신고를 할 수가 있고 수입자, 수출자가 아닌 이해 관계자들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당사자들이 이런 룰링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시면은 그 내용을 전문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두 번째는 사전 심사 이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흔히 이룰링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지원 제도들도 보시고 내용도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룰링은 밑에 있는 두 개의 기관 중에서 NCSD로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NCSD는 이제 뉴욕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뉴욕 세관에 신청한다는 식으로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NCSD에서 핸들링하는 분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품목 분류, 그리고 원산지 표시, 그리고 무역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FTA 같은 무역 협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야는 어디서 하느냐? 레귤레이션 앤 룰링 오피스라고 하는 이제 워싱턴에 소재하고 있는 본사 헤드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SD가 하고 있는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도 당연히 핸들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과세 가격이라든지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식재산권, 제한 금지 물품에 해당하는지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세 환급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 변호사님이랑 회계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사항이랑은 조금 달라요. 이 드로우백이라는 환급은 우리나라의 환급 특례법이랑 유사하게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신청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드밴스 룰링 같은 경우에는 사전 신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전에 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뭔가 이전이라는 것은 수입하기 전에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입항이 된 물품이나 정산, 리큐레이션이 완료된 물품에 대해서는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신청을 해도 이미 정산된 건에 대해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걸리는지 소요 시간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NCSD 같이 이룰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헤드쿼터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90일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신청을 해보면은 헤드쿼터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반년 정도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가지고, 신청하실 때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 사전 판정이 그럼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이 회신문을 받으면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신문 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고 한 번 받은 사전 판정 결과는 그 CBP에서 직접적으로 이거 철회하거나 그 내용을 바꾸거나 하지 않는 한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계속 적용 가능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사전 판정 신청서에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재를 할 거예요. 이 물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야지 사전 심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사전 심사 신청할 때 했던 내용이랑
이번에 우리가 수입하는 물품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사전 변경의 유효성의 범위에서 제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대 효과는 앞에 그 중요성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한데요. HS 코드와 우리가 적용되는 관세율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관세가 됐던 아니면 다른 규제가 됐던 그런 내용을 사전에 판단을 하고 그 내용에 따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어드밴스 룰링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신청 절차로 들어와가지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청 절차는 이룰링으로 신청하는 것을 좀 준비를 했고요. 이룰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욕에 소재하고 있는 NCSD의 사전 판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그 인터넷 주소를 통해 가지고 이룰링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 이룰링 홈페이지에서 사전 심사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심사 신청하실 때 필요한 준비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리스트업을 했는데요. 그 NCSD가 핸들링할 수 있는 분야는 아까 네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룰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분야도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겠습니다. 하나만 같이 본다고 하면은 원산지를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원산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이 물품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있다고 하면은 그 원재료의 원산지에 따라서 제품의 원산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원재료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회계사님에서 보여주신 자료에도 있었는데 물품이 실질적인 변형이 되면은 원산지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변형은 공정 과정에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떤 공정을 어떤 나라에서 수행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원재료가 하나의 물품을 구성할 텐데 그 구성하는 물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이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성 물품 중에서 어떤 물품이 중요한 물품인지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그 물품에 대한 작동 방식이라든지 설명도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저희가 사전심사 신청할 때 반드시 저희 요청하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사전심사를 받아볼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미리 이런 자료들이 우리 사내에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인터넷 주소에 들어가가지고 한 화면을 다 캡처를 떠와가지고 이렇게 신청 절차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사항은 이제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적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뭐 특별히 어렵진 않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사전 심사가 접수가 되면은 그 접수되었다는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해달라는 내용, 그리고 결과까지 다 이메일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 정확하게 적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룰링 타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NCSD는 여기 있는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밖에 룰링을 있진 않습니다. 대신에 NCSD가 핸들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복수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지금 미국 관세 조치를 보시면은 물품의 품목 분류에 영향을 받고요. 원산지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사전 심사를 신청할 때 품목 분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그때 같이 원산지에 대한 것도 질의를 해서 정확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넘어오게 되면은 CBP에서 이 신청인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6개 정도의 질문 사항들이 있는데 그 질문을 확인하고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자가 대리인이냐 아니면 이해 관계자냐를 물어보거든요.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누구를 대리해서 신청하는 건데 하고 클라이언트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CTPAT에 해당하는 기업인지를 물어보는데 이 CTPAT라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AO 승인을 받은 기업들을 말해요. CTPAT를 받았다고 하면은 사전 심사할 때 좀 더 우선순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결과를 더 빨리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수입자가 신청을 하고 수입자가 CTPAT가 있다고 하면은 IOR 넘버를 적어주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3번과 4번 질문은 묶어서 볼 수 있는데요. 똑같은 물품에 대해 가지고 동일한 건에 대해 가지고 혹시 쟁송이 진행 중이거나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냐라는 사항을 물어봅니다. 똑같은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이미 쟁송, 조사,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CBP 측에서 그 사전 심사를 반려시키거나 보류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저희가 한번 예전에 사전심사를 받았는데 그 사전심사 결과가 우리 의도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전심사 받았던 내용 그리고 예전에 신청했던 내용을 다 보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하게 어필하지 못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심사 신청할 때 받았던 그 과거의 접수 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사항은 우리가 이 물품에 대해서 샘플을 제출할 건지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샘플 같은 경우에 뭐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대신에 샘플이 제출되면은 그만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죠. 샘플을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샘플에 제출한다고 하면은 확인할 수 있도록 트래킹 넘버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샘플을 돌려받아야 하는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체크한다고 해서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분석 방법에 따라 소비가 돼버리면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샘플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화학물질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품 같은 거 이제 사전심사 하실 때는 샘플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양을 보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확인을 해보니까 한 1kg 정도 내외의 샘플이 제공되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원산지를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약간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관세사님, 저희는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이유가 원산지가 궁금해서 신청을 하는데 어떻게 원산지를 기재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신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전심사 신청이라는 것이 백데이터를 세관한테 주고서 너희가 원산지를 결정해, HS 코드를 결정해라고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서 우리는 이러한 근거를 통해 가지고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세관에서 우리 의견에 동의하느냐라는 식으로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산지에 대해 가지고 궁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장하는 원산지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HS 코드도 저희가 HS 코드를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장하는 HS 코드가 있어야 될 거고요. 네,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은 6가지 질문 사항은 다 답변한 거고, 이제 우리가 사전심사 받고 싶은 물품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 신청권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해서는 한 번에 5개까지도 신고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작성하는 이제 오버뷰 이슈에서는 그 5개의 물품을 모두 포괄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전심사를 왜 신청하는지, 우리가 이런 관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물품인 것 같은데 이 관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심사 신청합니다라고 하면은 결정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담아주거든요. 그런 내용을 또 적용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의 산업 분야에 대한 설명도 담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개괄적인 내용 적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각 물품에 대한 디스크리션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작성하시는 내용은 품명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HS 코드 그리고 물품의 형태, 구성, 포장 이런 사항들이 들어갑니다. 포장은 왜 들어가느냐 하면은 물품의 크기가 크다고 하다 보면은 물품을 하나의 포장 안에 못 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여러 개의 포장이 합쳐져서 하나의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물품에 대한 심사를 해달라라는 내용으로 포장도 기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위쪽에 약간 흐릿해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인더스트리, 산업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산업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시면은 그 옆에 빨간 박스처럼 이 산업 분야에서 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예시가 됩니다. 저도 이제 몇 가지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가져오긴 했는데 양이 굉장히 많아요. 저 산업 분야가 40개, 50개 정도의 산업 분야를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가져오진 못했고 이 사이트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별도의 뭐 회원가입이나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요. 우리 산업에서는 어떤 서류들을 주로 제출 요청을 받는구나라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품목 분류라든지 우리가 신청하는 분야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었고 각 산업 분야별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었는데 그런 서류들 다 작업하셔가지고 여기에 첨부까지 해주시면은 사전심사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올리실 때 zip 파일이라든지 그 파일 확장자를 좀 잘 확인하셔야 돼요. zip 파일 같은 경우에 올렸다가 이제 인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반려 처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충분한 경험을 했던 대리인이 이제 신청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고려하시겠지만 혹시 직접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은 파일 확장자도 중요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출이 완료됐다라고 하면은, 네,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각 산업 분야별로 제출해야 되는 요청 사항들에 대한 예시입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물품의 구성 요소를 잘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 그리고 비철금속 같이 철강 같은 거 보시면은 각 화학적 조성이라든지 또 다양한 분야별로 서류를 요청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자료로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사전심사를 다 했다고 하면은 이제 사전심사 결과를 받아봐야 될 텐데요. 이제 사전심사 결과는 신청한 날로부터 이룰링이 있기 때문에 30일 내에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뭐 분석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은 헤드쿼터한테 올려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기간이 더 연장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사전심사 결정을 받으면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받은 결정 내용이 크로스라고 하는 미국 사이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전심사 이렇게 받게 됐을 때 결과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통지가 우리가 신청한 대로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어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가 CBP 신청했다가 반려되게 되면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소비가 되다 보니까 반려 사유를 몇 가지 좀 예시를 해왔습니다. 요청서 아까 전에 사전심사 신청하는 그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당연히 반려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출된 서류들이 허용되지 않은 파일 형식, 아까 말씀드렸던 뭐 G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뭐 한글 파일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올라갔을 때는 그런 사항들이 올라갔을 때는 반려가 날 수도 있다라는 점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NCSD에서 판정하는 거 아닌 거를 예를 들어서 과세교육 같은 것을 이제 이룰링으로 신청했다. 그런 경우에도 반려가 날 수밖에 없고요. 아까 퀘스처너리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미 똑같은 불품에 대해서 조사, 쟁송, 재판 이런 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은 보류 처리되거나 반려 처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이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크로스라고 해가지고 커스텀즈 룰링 온라인 서치 시스템 이거를 이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심사를 신청하실 때 의외로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사전 심사를 신청했다가 우리 물품이 안 좋은 판정을 받게 되거나 하는 경우에 오히려 리스크가 커지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산업 분야별로 아니면 HS 코드별로 검색도 가능하다 보니까 검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들이 어떤 식으로 품목 분류가 되고 있구나 우리 산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HS 코드나 원산지가 결정되는구나라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비공개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할 때 비공개 요청서를 작성해서 첨부를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비공개에 대한 결정은 NCSD가 할 수가 없습니다. 비공개를 할지의 여부는 헤드쿼터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헤드쿼터로 사안이 넘어가고 기간이 90일 이상으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성이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보안이 중요한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공개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 결정문 자체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부 항목을 정해서 비공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회사명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원가 정보가 우리가 신청한 내용 중에 있는데 원가 정보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면 우리 기술이 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특정한 내용을 찝어서 비공개 요청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사전심사 신청한 거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이어가지고 수후 검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요소만 해도 각자 한 1시간씩 또 얘기를 할 내용들이 되게 많은 분야인데, 두 가지 내용을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후 검증 같은 경우에는 사전심사가 저희가 신청인들이 세관한테 물어보는 거였다고 하면은, 이거는 반대로 세관이 신청인들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물품은 통관을 시켜줬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추가적인 좀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세관에서도 수입자한테 이걸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 물어보는 형식이 폼 28이라고 하는 서류를 통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이 폼 28이라는 서류를 받게 되면은 저희가 30일 이내에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거의 사전 심사도 되게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 물어볼 수 있었잖아요. 뭐 품목 분류, 원산지, 과세 가격 이런 부분에 물어볼 수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CBP가 물어보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분야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품목 분류, 원산지, 과세 가격, 뭐 물품에 대한 설명 여러 가지를 요청할 수가 있고 근데 과거 한번 폼 28이라든지 뭐 CBP 사후 검증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99%가 한미 FTA 원산지 검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 분야가 우리가 미국 간의 거래에서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 폼 28을 받았다, 사후 검증을 받았다는 뜻은 원산지 검증을 받았다랑 거의 동일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FTA로 막아지도 않는 여러 가지 관세 조치들이 나왔고 물품의 가격이라든지 품목 분류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사후 검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같은 거, 이거 부정 비율 제대로 신고했는지 입증하라는 식으로도 폼 28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폼 28을 받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중요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규정에서는 수입자가 신고하기 전에 리즈너블 케어해서 리즈너블한 케어를 해가지고 신고를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리즈너블 케어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장 대표적인 리즈너블 케어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사전 심사예요. 우리가 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 아니면 물품의 원산지에 대해 가지고 확실성이 없어가지고 세관한테 물어보고 진행했다. 이거보다 합리적으로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리즈너블 케어가 사전 심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세관한테 물어보진 못했지만 관련된 전문가, 뭐 미국에 있는 커스텀즈 브로커라든지 한국에 있는 관세사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확인했다라는 것도 일종의 리즈너블 케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매건을 저희가 거래를 하는 무역량이 많을 텐데 매건에 대해 가지고 다 사전 심사를 신청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나하나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리즈너블 케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자료를 거래할 때 보관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원산지가 요즘에 크게 이슈니까 원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고 하면은 특혜 원산지는 이제 FTA고 비특혜 원산지는 이제 미국에서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비특혜 원산지를 봤을 때는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실질적인 변형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 자료들이 있나? 공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 우리가 원재료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혜 원산지는 FTA다 보니까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이에요. 협정문에 써 있거든요. 협정문에 있는 내용에 대로 우리가 이 협정문 내용을 적용하면은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리즈너블 케어를 하면서 수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품목 분류와 과세 가격도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사후 검증에 대해서 진행 절차를 좀 도식화해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후 검증의 시작은 폼 28이라는 서류입니다. 폼 28이라는 서류를 CBP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미국의 수입자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뭐 품목 분류를 입증해라, 원산지를 입증해라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수입자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수입자한테 수출하시면서 그런 정보 안 주시잖아요. 우리 물품 뭐로 만들었어? 우리 원가 얼마 들었어? 이런 내용 당연히 안 주시기 때문에 뭐 본지사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수입자가 그런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입자는 어쩔 수 없이 수출자, 한국에 있는 생산자한테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세관한테 이러한 공문을 받았는데 우리 이런 서류 좀 제출해야 되니까 자료 좀 협조 좀 해줘 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게 되면은 수출자가 또 자료를 열심히 작성을 해가지고 다시 수입자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수입자는 자기가 준비한 서류들, 뭐 수입 통관 관련된 서류들이 있겠죠. 그리고 수출자가 보내준 서류들을 취합해가지고 CBP한테 제출을 합니다.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0일 이내에 완료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자료를 받게 되면은 CBP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증을 할 거예요. 검증을 해가지고 지금 내용을 봤더니 지금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보완 요청, 예비 판정을 하게 됩니다. 예비 판정은 기간이 더 줄어요. 30일에서 10일 더 줄어가지고 20일 이내에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료가 제출이 됐다고 하면은 CBP에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제출한 자료가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에 다 입증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세관에서 문제없게 잘 신고했구나 하고서 인정하는 해즈비 테이큰이라는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해즈비 테이큰 같은 최종 결정 없이 그냥 사건 종결시켜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우리가 소명을 하는데 실패한 케이스들이 있겠죠. 소명하는데 실패하게 되면은 그 폼 29라는 서류 안에서 내가 여기다가 관세율을 얼마를 더 붙이겠어. 너네 가격을 얼마로 판단하겠어. 하는 자세한 내용을 적어가지고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판정을 받고 나서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소용이 없느냐. 그냥 이렇게 그 다 납부를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한 번의 기회는 더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최종 정산이 되고 나가지고 180일 이내에는 아까 회계사님이나 변호사님들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의 제기를 한 번 할 수 있어요. 세관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았다고 폼 29에서 우리가 안 좋은 내용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끝난 것은 아니고 한 번 더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폼 28, 폼 29 하는 서류 이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서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폼 28 서류가 그 원산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니까 정보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세관의 공문을 말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여기 1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정보 제공 요청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일 이내에 이 검증 대응이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류 언제 받았는지를 계속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뭐 수입자가 서류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수출자가 서류를 받았을 때는 또 기간이 많이 경과한 상태에서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 제공일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각 내용에서 우리가 검증하려는 품목이 어떤 품목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뭐 수입신고 일자라든지 수입신고 번호라든지 뭐 물품 명세까지 찝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2번, 13번은 내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에 대해 기재를 해놓습니다. 12번에 있는 내용은 대부분 이제 과세 가격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냐, 그럼 특수관계가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B에 보시면은 물품의 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과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가격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가격들이 이제 여기에 체크박스에 있는 포장, 커미션, 뭐 생산지원비, 로열티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 거래에 다음과 같은 비용이 있는지도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가격에 반영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있는 내용은 가격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제반적인 내용을 물어봅니다. 관련된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물품에 대한 물품 설명을 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품에 관련해 가지고 생산할 때 어떤 구성 재료를 썼는지 이 구성 재료라든지 구성 요소에 따라 가지고 HS 코드가 달라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원산지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견본품 제출 필요하다고 하면은 견본품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오기도 하고요. 마지막 기타 담당자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뭐 과세 가격, 특수관계자 이런 내용 나오다가 기타 서류 나오면은 이거는 안 중요한 거지 않을까 싶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기타 메시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에 기타 메시지 어떤 식으로 오는지도 갖다 놨는데요.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에 이 검증 요청했던 CBP 오피서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적 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컨티뉴어스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CDP 오피서가 이런 메시지를 적어서 보내줍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한지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어떤 품목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는 얘기도 나와요. 품명, 인보이스 번호, 수입신고 번호, HS 코드 어떤 걸로 신고했던 거라고 이렇게 찝어주고요. 그리고 내가 왜 이 검증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요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한미 FTA 때문에 이 검증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하셔야지 우리가 준비할 때 어떤 방향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피서 메시지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4번 내용을 보시면은 14번 내용에서는 우리가 원산지에 대해서 검증을 할 건데 어떤 자료를 제출해줘, 어떤 내용을 설명해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품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니까 물품에 대한 설명서, 도면, 그리고 뭐 재질, 용도, 부품 뭐 이런 내용을 제공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산지 결정 기준, 이건 FTA이기 때문에 협정에 정해진 원산지 결정 기준이 있을 텐데 그 원산지 결정 기준이 명시된 원산 증명서를 제출해달라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물품 설명 자료라든지 원산지 결정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기재할 거예요. 우리가 HS 코드 결정 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원산지도 충족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당연히 대응을 하겠죠.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이 어떤 거 있는지도 오피서 메시지에서는 자세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공정도 제출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했다고 하면은 그 충족 여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라. 그리고 원재료에 대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뭐 BOM이 되겠죠. BOM 서류들, 그리고 원재료에 대해서 원산지 확인서를 받은 게 있다고 하면은 그런 확인서 서류들, 그런 서류들에서 어떤 서류들로 너네가 우리한테 입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날짜 확인하시고 여기 있는 오피서 메시지 확인해 주시는 게 저희가 폼 28 해석하는데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자료 다 잘 준비를 해가지고 세관으로 보내게 되면은 세관에서 검증을 하고 나서 이렇게 조치 통지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조치 통지서 내용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예비 판정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가졌던 궁금증에 대해서 지금 제출해준 서류로는 확실하게는 결정을 못 하겠어. 그래서 20일이라는 기간을 더 줄 테니까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제출을 해라는 내용이고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은 여기 써져 있는 것대로 최종 조치를 할 거야라는 내용까지 적혀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헤즈비 테이큰이라고 해서 최종 결정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최종 결정에서는 이제 더 이상 조사하지 않겠다. 여기 있는 내용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식으로 자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치 내용도 2번 칸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조치 내용을 보니까 해당 물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물품으로 세이프가드를 받는 물품이었는데 신고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물품은 25%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되는 물품이야.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물품에 대해서 25%씩 관세를 추가하겠어라는 내용을 적어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조치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또 180일 이내에 한번 이의 제기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CP 사후 검증을 할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를 좀 6가지로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 내용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저 오늘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보관을 잘 하고 계시는지 사전에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관련된 CPP 검증도 그렇고 우리나라 관세 조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사들이 다 증빙을 자료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뭐 품목 비교는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되고 원산지는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되고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리 회사가 이런 자료들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폼 20을 받고 나서 신속하게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30일 이내에는 내가 도저히 준비를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명절이 껴있었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오피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유를 설명을 하고 기간 연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간 연장은 그냥 메일 보낸다고 해주는 건 아니고 CP 오피서가 납득을 할 정도의 그런 사유가 같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업 비밀 정보가 있는 경우에 수입자한테 서류를 주시기 꺼려지실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원산지 결정 기준이 부가가치에 대한 내용이어가지고 원가 정보를 세관에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수입자를 경유해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은 그러한 민감한 정보들을 수입자도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CBP 오피서한테 수출자 이름으로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내용은 당연한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인데, 미국으로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영어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다 보면은 영어로 자료가 제출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단가 정보 입증하려고 뭐 ERP 화면을 캡처를 했다. 그러면 캡처 화면에는 뭐 한글로 된 정보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서류를 내게 되면은 굉장히 미국 세관에서 궁금해합니다. 이 한글로 써져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영어로 같이 코멘트를 달아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제출을 하는 게 수출자도 제출하지만 수입자도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좀 통일화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CBP에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혼동이 안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수입자와 협의하셔가지고 내용을 좀 공통되게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사전심사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거래건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신청하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이 물품이 미국으로 나가는데 우리 회사의 정말 주력 상품이다. 아니면은 이례적으로 나가지만 이 물품의 가격이라든지 중요성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리즈너블 케어를 하기 위해서 CBP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검증 대응 시에 물론 자체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신 기업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처음 대응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사안이 좀 중대하다고 하면은 전문가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대응을 하려다가 그 30일 내의 기간을 많이 소진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수입자에서 수출자로 오고 그 와중에 수입자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검증을 하고 수출자도 받아가지고 뭐 결제 라인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관세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은 날짜 막 5일 남아 있고 7일 남아 있고 이런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본 케이스가 없다고 하면은 꼭 전문가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관세사를 고정적으로 사용하시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여기 코트라 같은 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담을 충분히 해주시고 아니면 연결되어 있는 관세사를 통해 가지고 자문도 연결해 주시니까요. 혹시 안 받으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폼 28 서류를 받게 된다고 하시면은 관련된 전문가와 컨택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코트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국 관세정책 대응 지원업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드린 후 오늘 설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트라에서 무역장벽 119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 무역장벽 119 배너 확인하실 수 있고 배너 들어가시면 저희 상담 창구 및
관련 자료들을 참고하실 수 있어서 이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 채널은 크게 세 단계, 수출전문위원 상담, 해외무역관 확인, 그리고 외부 법무 관세법인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저희가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요. 대표전화 1600-7111-9번, 무역장벽 5번 누르시면 저희 수출전문위원님들과 관련돼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보셨던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온라인 상담도 신청 가능하시고, 간편하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관련된 문의 주시면 저희가 1대1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해외 무역관에서도 상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 관세 대응 헬프데스크라고 해서 현지 경영 및 애로 해소, 현지 시장 확대 지원, 생산 기지 이전 지원 이런 관세 관련된 애로가 있으시면 무역관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중남미, 북미, 중국, 동남아, 서남아 이렇게 5개 지역, 20개의 해외 무역관에서 해당 헬프데스크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배너 들어가시면 요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은 HS 코드를 입력하신 후에 미국에 수입할 HS 코드가 쭉 나오면서 관세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건 실제로 저희 국들 이제 고객 중소기업분들께서 많이 활용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관세율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기관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것도 많은 기업분들께서 많이 활용해 주셔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킨층 컨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전문가를 통해서 온라인, 줌 미팅을 통해서 1대1 온라인 상담도 진행하고 있고, 저희와 제휴 맺고 있는 관세법인, 관세사분들과 1대1 상담을 통해서 국내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요 1대1 신층 컨설팅 지원해 주시면 저희 관세사분들과 스케줄 조정해서 상담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역장비 119 이외에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출입수사 글로벌 대행 서비스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대행해 드리는 서비스이고요. 기초 마케팅 및 시장 조사를 무역관이 대행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서비스인데, 예를 들어서 항목별 시장 조사, 주제별, 항목별로 선정을 해 주시면 그 항목에 대해서 무역관이 조사를 대행해 드리고 있고요. 잠재 바이어 발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신청 주시는 기업이 취급하고 있는 물품 혹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신을 해서 국내 기업과 소통을 희망하거나 혹은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리스트를 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서비스이고, 요거는 총 16종의 서비스고 유료 서비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중동 사태로 인해서 출장이 좀 힘드신 분들이 좀 많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희 무역관에 대행 요청하는 기업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애로사항의 해결 해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요 개별 서비스 말고도 여러 상품을 묶어서 할 수 있는 그 올인원 패키지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고, 요 16종 서비스 이외에 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요청 사항들이 갖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희 맞춤형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똑같이 대행해드리고 있지만 요 16종 이외에 좀 정형화되지 않은 애로 사항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으니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설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